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어디 올려놓거나 하시면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좀 반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개혁에 성공한 많은 나라를 봤더니 교사의 질을 탑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높은 스탠더드를 설정하고 그걸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어로 함으로 인해서 혁신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된다. 이게 되게 위험하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교육적 이슈를 탈정치화하거나 아니면 과도 정치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가 감소하면 어차피 다 망해요. 어차피 망하는데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이 일종의 계력 같은 곳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취업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종합대학의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취업률을 깎아먹고 있는 데가 사범대학. 사범대학이나 교사 양성기관을 존치시켜야 될 유인을 거의 느끼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학문계의 최전선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교육사회학이나 예를 들면 정치학이나 사회학 교재가 얼마나 자주 바뀌냐. 원서는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조금씩 정보판이 나오는 거지 초판부터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학문계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 곳에도. 그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왜 그렇게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바뀌지? 이게 제가 질적 연구자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게 제 학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비교를 해보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월간 좋은 교사 6호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교사의 교사, 교사의 스승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는 이혁규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예, 가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07년도 무렵에 저희 월간 좋은 교사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코너에 한번 저희가 모셔서 말씀 들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 엄청 오래됐네요, 벌써. 예, 세월이 그냥. 최근에 이제 교직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혁규 교수님을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이미 또 워낙 우리 교육계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히 한 1시간 정도 소개. 인생 60 가까이 됐는데 짧게 소개하기 참 쉽지 않죠. 교사를 10년 했다는 게 제 정체성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일단 차지하고 있습니다. 83학번이고 전공은 일반사회를 전공했습니다. 87년부터 96년까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했고 그 다음에 교실 수업 연구로 1년 동안 그 동료 교사들 수업 찍어서 질적 연구를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은 보통 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되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연구 주제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 연구자, 질적 연구자, 그다음에 교육 문화에 대한 연구자, 그다음에 수업 연구자 이런 게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생긴 정체성. 이제 그 연구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질적 연구는 현장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화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건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었대요. 뭐 어디서나 해석을 작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 속에 담겨있는 문화적 질서는 뭐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니까 사는 게 즐겁죠. 모두가 필드일 수도 있어요. 모두 일상에 사는 것 자체가 연구의 필드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의 상아탑이라고 하긴 하지만 대학과 현장하고 브릿지를 하고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건 뭐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교사로 사시다가 퇴직하셨고 지금 이제 교사를 길러내는 학교에 계시는데 일단 10년 전 교사 시절의 기억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교사를 길러내면서 또 현장 교사들을 관찰하시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최근 교사들의 모습과 좀 크게 좀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건 엄청나게 달라지고 어떤 건 하나도 안 달라지고 훨씬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개인주의적이고 다양해지고 이건 뭐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고 뭐 혁신학교 운동이나 학교혁신 운동의 바람이 한 10년 불었기 때문에 전문학습 공동체나 교사가 함께 모여서 공부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의 가치도 적어도 우리 사회 일부는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하는 행위나 교육활동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거. 이거는 뭐 제가 교직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뭐 저 혼자 외치지는 않았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한 20년 전부터 뭐 수업, 우리가 교사가 하는 활동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재다, 공유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는 광야의 외침처럼 여전히 그런 것으로 들리는 건 변하지 않고 있는 완고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세례요한은 아니고. 네. 총장님께서 지금 예비교사들을 매일 만나고 또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 예비교사들한테 지금 어떤 말씀 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교육원 또는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육운동이나 교육실천가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데 1차적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실천가가 될 현장의 예비교사들 또 현장교사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체험을 하고 그 바뀐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제도와 사회를 바꾸어내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실습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지난 12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학기제 최강 한 학기 정도는 실습할 수 있겠다. 그런 정책을 펴가겠다. 그리고 그런 실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저게 그런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조성될 수 있을까? 막연한 선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교육 실습에 대해서 교육부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그 묘목을 심어놓고 빨리 안 자란다고 땡겨버리면 죽잖아요. 실습 생태계도 안 갖춰져 있는데 교육 실습을 한 학기를 한다? 저는 그러면 묘목을 땡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현장 학교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대학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역할부터 우선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일종의 저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실습 학교가 제대로 된 실습 학교가 되도록 생태계를 가꾸고, 그 다음에 대학도 위탁형 실습을 넘어서서 실습이 제대로 되도록 실습 전담 교수 제도나, 그 실습 전담 교수 제도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 지금 그 9학점 정도가 책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 되고 다른 활동도 해서 바쁜데, 실습 전담 교수면 3학점이나 6학점 정도 수업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교육 실습하는 기간 동안. 현장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과 현장 간에 브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계속 위탁형 실습으로 머무는 거죠. 한국에 지금 80년 동안의 고도 압축 성장을 통해서 많은 분야가 최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한류와 관련된 문화 영역도 있고 반도체나 몇몇 영역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교사 양성, 교사 전문성은 퍼스트 무브는커녕 잘 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제대로 안 한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각성과 자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핀란드의 교육 실습 모델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연구나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거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좀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중등 이 양성 규모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겪는 폐해가 큰데 이게 이제 꼭 중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초등도 임박한 미래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원 양성 규모의 문제가 이게 쉽게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걸 풀지 못하면 좀 전에 질문드렸던 실습학기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교대는 작은 대학이라고 자꾸 그거 하지만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목적형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다른 대학보다 예산이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든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관리해서 일관성 있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받는 혜택이 뭐죠? 정부가 크게 돈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제대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교직에 들어오고, 전국적으로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렇게 심한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교사로 지원하는 자원이 전국적으로 골라요. 그래서 벽지에 있는 어떤 학생들도
교사의 퀄리티의 차이 때문에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는 양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계속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제도를 운영하거나 바꿀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걸 개선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종합대학에 통폐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개혁에 성공한 많은 나라를 봤더니 교사의 질을 탑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높은 스탠더드를 설정하고 그걸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격증을 남발하는 올터너티브 루트를 허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서 내용학을 배운 사람들이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르치는 것, 교수 방법, 아동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스탠더드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걸 미국 사람들이 되게 부럽게 써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용만 잘 알면 가르칠 수 있다고는 통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좀 주장하고 싶은 게, 교사교육의 진화 과정에, 교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중학교 수준, 중학교 졸업장만 돼도 교사가 했던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자, 사범학교, 2년제, 4년제. 우리가 1980년대까지는 되게 잘 따라왔는데, 핀란드 같은 나라가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에 교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사 양성기관을 8개로 통폐합했어요. 그리고 5년제 석사과정을 만들었어요. 핀란드가 이제 선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른 교육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 되게 쫓아가서, 지금은 교육개혁에 성공한 많은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5년 정도의 교사 양성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중에 1년은 필드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아동의 발달 단계나 아동의 학습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코칭하고 조력하고 퍼실리테이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기간이 1년은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은 지금 전문성이 가장 잘 정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의대 모델을 일정 정도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980년 교대를 4년제로 만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40년 동안 하나도 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교원 임용과 관련된 수급 절벽에 이른 지금 이 시대에 위기는 기회라고 봐요. 외국하고 키높이를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저는 5년제로, 이번 교대 사대 전체를 5년제로 가고, 목적형 양성 체제에 맞게 퀄리티 컨트롤, 그 다음에 교사 정원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이 시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대는 그래도 경쟁률이 2대1, 3대1, 그것도 적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5년제로 가고, 또 그중에 1년 정도는 교과교육론이나 아니면 실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말씀하신 대로 연합의 체제로 가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좀 그려지거든요, 미래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근데 여전히 중등은 10대1이 넘는 경쟁률이 있고, 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 정원 관리가 가능할까? 이게 이런 거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갔어요. 저도 요즘 엄청난 좌절감을 느껴요. 그 이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국 사람들의 통념은 교대나 사대 안 나와도 내용만 잘 알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 통념으로 쫙 깔려 있는데, 제가 5년제 주장하는 게 지금 씨가 먹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주장이 맞다면, 제가 전 세계의 교사 교육이 진화되는 방향을 제가 제대로 읽고 있다면 결국은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바뀌는데 한국이라고 안 바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옳게 읽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미국에서 쓴 책이에요. Empowered Educator. 이런 게, 이건 이제 교사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사 승진제도, 교사 성장 단계까지 다 망라해서 미국이 모범적으로 따라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총론 같은 성격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따라야 될 나라로 핀란드, 호주, 그 다음에 싱가포르, 카나다,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인데 상하이를 특별히 다루고 있어요. 이런 책들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왜 없냐? 문제의식이 없으니 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가 감소하면 어차피 다 망해요. 어차피 망하는데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이 일종의 계력 같은 곳입니다. 종합대학들이 정부 평가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는 좀 그렇지만 평가를 하는데 취업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종합대학의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취업률을 깎아먹고 있는 데가 사범대학이에요. 사범대학이나 교사 양성기관을 존치시켜야 될 유인을 거의 느끼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매우 좋은 기회죠. 그래서 제가 법전원 모델을 생각한 겁니다. 책 쓰면서. 법전원 모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대학들에게만 인가하겠다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건물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 단과대학에 건물을 지어준다는 게 대학으로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도 줘야 되고 교수 대 학생의 숫자는 15대 1이 돼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가를 안 내주겠다. 지금 딱 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예. 그러면서 교육부가 좀 지원도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몇 년을 내다보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기득권 이야기하지만 한 교수가 대학에 와가지고 한 20년 정도 있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0년? 조금 빨리 이렇게 돌리면 10년? 20년 후에는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플랜이 생기면 20년 뒤에는 밖에 있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가능하죠. 독립운동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드린 질문이 이제 교사 되기 전까지 관련된 질문들이었는데요. 그 교사가 된 후로도 교사로서 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가르침의 보람을 좀 느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기쁘게 가르치다 퇴직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죠. 떠밀리듯이 이렇게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사가 된 후로도 그런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좀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교사 잘 길러서 현장에 나가면 잘 입문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의 성장에 갈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또 핀란드 예를 드는데 핀란드는 5년 동안 실습해가지고 그렇게 잘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개혁할 때 핀란드 2,300개인가 되는 공립학교에 모두 튜터 교사 제도를 시행하겠다.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전문성의 부족을 느끼면 1대1로 멘토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서 정책으로 채택하면 또 잘못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은 옳은데 정부는 실적 내려고 바로 시행하라고 해요. 그러면 튜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하나도 없는데 제도 만들어 놓으면 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장기 플랜을 세우고 서서히 가는 정책 생태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누구 실적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이 정권의 실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교사 성장이 가능하려면 저는 문화도 되게 중요하고요. 교사 선수로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제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도 행정적으로 이제 싱가포르의 그 모델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3가지 루트로 돼 있죠. 티칭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계 4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비교사를 멘토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멘토를 해요? 네. 왜 우리가 오은영 씨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상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비교사가 신규교사로 나왔을 때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시스템이 한국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업 컨설팅이니 무슨 자학이니 컨설팅이니 제도가 도입돼도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제도와 문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력 사다리를 저는 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매우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수업 혁신, 또 학교 혁신 많이 주장하시고 연구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변화가 그동안 많이 있기도 했지만 또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이에요. 혁신학교 이전과 이후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어로 함으로 인해서 혁신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된다. 이게 되게 위험하죠. 반대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뽑히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거는 잘못하면 뭐 혁신학교든 뭐 지금 뭐 고등학교에 무슨 자사고니 자공고니 뭐 이런 모든 이슈를 포함해가지고 표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교육적 이슈를 탈정치화하거나 아니면 과도 정치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가 있기 이전하고 있고 나서가 뭐가 다르냐. 학교 단위에서 학습 공동체, 민주적인 학교 문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봐요. 최초로. 그래서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는 매우 다른 문제죠. 그 경험이라고 하는 엑기스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제가 10년 후에 한국 교사 사회랑 나누고 싶은 고울은 이거예요. 2030년, 2040년이 되면 한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 수준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하는 게 뉴스거리가 아니고 그냥 일상의 문화가 돼야 된다. 그 정도 되면 저는 핀란드와 덴마크나 이런 싱가포르의 교사들은 한국 교육을 배우러 올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행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민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화해서 평가하는 거, 이거 참 적이에요.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장 리더십이나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을 우회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비전과 좀 이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전략을 좀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약간 이런 구상을 했는데 실제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포스터 혁신학교를 기획하라 뭐 이런 소책자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가면서 좀 헷갈렸잖아요. 공교육의 모델 학교냐 아니면 공교육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냐 공교육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학교냐 뉘앙스가 되게 차이가 있죠. 공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면 100개 중에 한 10개만 있으면 돼요. 5%만. 적으면 1%만 있으면 되죠. 그게 이제 초기 모델이라면 저는 조금 더 나가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야기는 혁신학교 경험이라고 하는 게 공교육의 선도학교나 모델학교가 아니고 모든 현대학교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메시지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혁신학교 처음 할 때 혁신학교 지원받으면 학생 수 돈 좀 더 주고 학급당 학생도 더 줄여두고 그러면 모든 학교 일반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에 표준적인 경험과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선도 경험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표준화하거나 일반화하기 위한 전략의 수정이 돼야 돼요.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길을 잊어버렸다고 봐요. 교육과정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늘려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데요. 교사나 또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또 실천하고 성찰하고 이런 역량들은 좀 어떻게 신장시켜 갈 수 있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도 되게 곤욕스러운 질문이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이 없잖아요. 교육과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겠다고 하고, 그죠? 교육과정을 우리처럼 딱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목청껏 외치고, 그 중간쯤 어딘가에 절충점이 있을 텐데, 저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다 좋긴 한데, 그게 국가교육과정을 깨트리는 것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책에 그림으로도 그려놨는데 강한 국가교육과정과 강한 현장 자율성이 공존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학교교육제 사회기를 비롯해서 여러 미국의 문헌들, 외국의 문헌들이 교사에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그 실험도 여러 번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이제 실험을 한다는 것이 교사의 자율성을 개인의 자율성으로 환원하는 것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고 그거는 교사 집단의 공동의 집단적인 자율성이에요. 교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화 자본이자 집단 지성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해서 교사 개인에게 평가권, 교사 개인에게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허용해 달라고 하면 저는 잘못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누군가 병이 나가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과 관련해서 치료를 잘하는 의사도 있고 잘못하는 의사도 있지만 대부분 의사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라면 표준적인 처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당신은 암이 몇 개고 이 암의 진단과 관련해서 신약은 뭐고 이렇게 해서 이걸 처방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정착된 표준적인 내용을 알고 그걸 우리 교실에 맞게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산물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것도 동의보감을 허준이 혼자 만들었겠어요. 이전에 오는 의학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아티팩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교육과정에도 들어있고 교과서에도 들어있고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무슨 좋은 교사 모임이나 초등의 인디스쿨이나 이런 데서 교사들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클릭수가 높아져서 많은 교사들이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집단 자산인 거죠.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만들겠다 이런 거는 그런 전문가 집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술 기법이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이 이전까지의 표준이나 이런 걸 다 답습한 것 위에서 새로운 걸 사유하고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토대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건 전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과정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교육과정이 잘못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의 목소리도 같이 키워가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죠. 그게 균형 감각이 조금 상실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국가교육과정이 너무 아직도 경직되어 있다고 봐요.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그냥 은유적으로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만드는 게 브리테니카 백과 방식이 아니고 위키피디아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새로운 과목을 만들거나 뭘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일상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봐요. 성취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한 만들어 놓으면 5년, 10년씩 갑니까? 그 성취기준 가지고 우리 교실에 적용해 봤더니 우리 학습 경험이 안 맞다. 그래서 좋은 교사 모임이나 교사 모임에서 했더니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의 발달 단계 맞지 않아. 그럼 바로 고치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올라오면 심의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되면 통과시키잖아요. 그런 저는 일상적인 수정의 루트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변화들 중에서 좀 총장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바뀌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바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성경은 지금 몇천 년대 안 바뀌고 있는. 되게 역설적이다. 지금 세대 갈등이나 또는 세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랑 다른 세대의 특징을 캐치하고 예를 들면 90년대 세대니 MZ 세대니 다른 세대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 특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호모사피엔스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적 경험의 공통성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죠? 타자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조금 더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고 하는 경험들 그리고 그 공통성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서 근데 그게 여러 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도 5년에 한 번씩 막 우리가 바꿔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는 이제 질적 연구는 비교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교과서가 우리가 교육과정이 빠르면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교과서가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는 식으로 기필이 돼요. 실제 내용을 보면 안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 정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문계의 최전선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교육사회학이나 예를 들면 정치학이나 사회학 교재가 얼마나 자주 바뀌냐. 원서는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조금씩 정보판이 나오는 거지 초판부터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학문계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 곳에도. 그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왜 그렇게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바뀌지?
이게 제가 질적 연구자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게 제 학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비교를 해보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2번을 갔는데 제가 2007년도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2007년도에 미국의 교수한테 괜찮은 사회교과서를 하나 얻어왔는데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미국의 출판사에 들어가가지고 교과서가 바뀌었는가 봤더니 교과서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그대로인가? 제가 그 교과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교과서에 관련된 경험 가르쳐 보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 교과서를 만들려면 그 교과서에 있는 활동의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천 공동체의 전통이 표준으로 정착되고 또 극복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를 5년이나 6년에 한 번 계속 갈아치우니까 전통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아치우는 사람이 현장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표준으로 정착된 걸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게 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관습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저는 재점검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질문을 하자면, 뭐는 바뀌고 뭐는 존속돼야 될까? 이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만드는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요원하지만 올해 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길게 답변해 주시는 총장님께 박수 한번. 올해 2번째 받는 고작. 그래요? 저희 좋은 스승으로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